제9장 한밤의 결투. 해리는 드레이코 말포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두들리보다 더 실현하는 아이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리핀도르 1학년생들은 마법의 약 수업만 슬리데린 학생들과 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포이를 도저히 참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비행 수업마저 그리핀도르와 슬리데린이 함께 듣게 되었다는 벽보가 그리핀도르의 학생 휴게실 게시판에 나붙자 그들은 하나같이 투덜거렸다. 그럴 줄 알았어. 해리가 음울하게 말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니까. 말포의 앞에서 빗자루를 타고 바보짓 하게 되다니.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걸 배우게 되길 고대 왔었다. 바보짓을 하게 될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지. 론이 분별 있게 말했다. 어쨌든 말포이는 자기가 퀴디치를 잘한다며 떠들고 다니지만 난 그게 다 말뿐이라는 걸 알아. 말포이는 확실히 비행에 대해 많이 말하고 다녔다. 그는 1학년생들이 기숙사 퀴디치 팀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며 큰 소리로 불평하다가 끝에는 항상 그가 헬리콥터에서 먹을들을 아슬아슬하게 구출했다는 등의 길고 허풍스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말포이만 그런 게 아니었다. 시무스 피니가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빗자루를 타고 시골을 날아다니며 보냈다고 했다. 심지어 론조차도 찰리 형의 낡은 빗자루를 타고 날다가 행글라이더와 부딪힐 뻔했다고 말하곤 했다. 마법사 가족 출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퀴디치에 대해 말했다. 론은 벌써 기숙사 방을 함께 쓰는 딘 토마스와 축구에 대해 큰 말다툼을 벌였었다. 론은 아무도 날지 못하게 되어 있고 공 하나만 갖고 하는 경기가 뭐 그리 재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해리는 론이 딘의 웨스트햄 축구팀 포스터를 막대기로 찌르며 그 선수들을 움직이게 하려는 걸 보기도 했었다. 네빌은 한 번도 빗자루를 타본 적이 없었다. 그의 할머니가 빗자루 옆에는 가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해리는 남몰래 그의 할머니가 그렇게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네빌은 두 발로 땅을 밟고 있는데도 수없이 사고를 내는 사고뭉치였던 것이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는 네빌만큼이나 나는 것에 대해 겁을 냈다. 이것은 책을 암기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녀가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목요일 아침 식사 때 그녀는 모든 멍청이들의 비행 이야기에 따분해져서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이어온 키디치라는 책을 빌려왔었다. 네빌은 혹시 나중에 빗자루에 달라붙어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목을 메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헤르미온느의 강의가 우편물 배달로 중단되자 매우 기뻐했다. 해리는 해그리드의 편지 이후 단 한 통의 편지도 받지 못했는데 말포이는 눈치가 빠르게도 그걸 알아챘다. 말포의 수리 부엉이는 항상 집에서 그에게 가자꾸러미들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는 그것을 보란듯이 슬리데린의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외양간 부엉이 한 마리가 네빌에게 그의 할머니가 보낸 작은 꾸러미를 가져왔다. 그가 흥분해서 그 꾸러미를 풀자 하얀 연기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구슬 크기의 유리공 하나가 나왔다. 리멘브럴이야. 그가 설명했다. 할머니께서는 내가 건망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 이건 내가 잊어버린 게 있는지를 알려줘. 봐. 그걸 이렇게 꽉 잡았는데 빨갛게 변하면 리멘브럴이 갑자기 빨갛게 변했기 때문인지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내가 뭔가를 잊어버렸다는 뜻이야. 네빌이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있을 때
드레이코 말포이가 그리핀도르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며 그의 손에서 리멤브러를 획 낚아챘다. 해리와 론이 벌쩍 뛰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말포이와 싸울 동기를 반쯤 바라고 있던 터라 이때다 싶어 한바탕 싸움을 벌여보려고 했지만 학교에서 누구보다도 빨리 말썽을 찾아내는 것으로 소문난 맥고나걸 교수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곳에 왔다. 무슨 일이니? 말포이가 제 리멤브러를 뺏었어요, 교수님. 말포이가 얼굴을 찡그리며 리멤브러를 얼른 테이블 위에 떨어뜨렸다. 그냥 본 것뿐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졸졸 뒤를 따르는 크레이브와 고일과 함께 꽁무니를 했다. 오후 3시 30분에 해리와 론을 비롯한 다른 그리핀도르 아이들은 첫 번째 비행 수업을 받기 위해 급히 현관 계단을 내려가 정원으로 갔다. 그들은 줄을 지어 경사진 잔디밭을 내려가 금지된 숲으로 가는 정원 맞은편에 부드럽고 평평한 잔디밭 쪽으로 걸어갔다. 날씨는 맑았는데 산들 바람이 불고 있어서인지 풀이 발밑에서 잔 물결을 일으켰다. 멀리 보이는 금지된 숲의 나무들은 험악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슬리드린 아이들은 이미 와 있었고 땅에는 20개의 빗자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 형제는 학교 빗자루들은 너무 높이 날면 마구 흔들리거나 항상 조금씩 왼쪽으로만 난다며 불평을 하고 있었다. 비행 수업 선생님 후치 부인이 도착했다. 그녀는 작은 키에 백발이었으며 매처럼 노란 눈을 갖고 있었다. 자, 모두들 뭘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녀가 크게 호통쳤다. 모두들 빗자루 옆에 서라. 자, 어서. 해리는 그의 빗자루를 흘끗 보았다. 그것은 작은 가지 몇 개가 이상한 각도로 삐어져 나와 있는 낡은 빗자루였다. 오른손을 빗자루 위로 나오게 하고 후치 부인이 앞에서 소리쳤다. 위로라고 말해라. 위로. 모두가 소리쳤다. 그러자 해리 빗자루는 즉시 그의 손 안으로 날아들었는데 그런 빗자루가 그것 말고도 몇 개 더 있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의 빗자루는 그저 땅 위로 굴러갔으며 네빌의 빗자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빗자루들도 말처럼 탄 사람이 무서워하면 아는 것 같다고 해리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네빌의 떨리는 목소리로 보아 그가 땅에서 발을 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도 명확히 알 수 있었던 것이다. 호치 부인은 그 뒤 그들에게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고 빗자루에 올라타는 방법을 보여주고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잡는 법을 교정해 주었다. 해리와 론은 그녀가 말포이에게 오랫동안 잘못 태우고 있었다고 지적하자 고소해했다. 자, 이제 호각을 불면 땅을 걷어차라. 세게. 호치 부인이 말했다. 빗자루를 타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수십 센티미터 정도 올라갔다가 상체를 앞으로 약간 숙여서 곧장 돌아 내려오는 거야. 호각을 분다. 셋, 둘. 하지만 네빌은 땅을 떠나는 게 무서워 긴장할 대로 긴장하고 있었으므로 호치 부인의 입술에 호각이 닿기도 전에 하늘로 세게 날아올랐다. 돌아와라 얘야. 그녀가 이렇게 소리쳤지만 네빌은 병에서 코르크 마개가 튀어나가듯이 곧장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3미터, 6미터. 해리는 하얗게 질린 네빌이 겁먹은 표정으로 멀어져 가는 땅을 내려다 보는 걸 보았고 잠시 뒤 그가 숨이 넘어갈 듯 놀라서 그만 빗자루 옆으로 주르르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쾅!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고 네빌은 잔디더미 위에 엎어져 있었다. 그의 빗자루는 여전히 높이 올라가더니 금지된 숲 쪽으로 빈들빈들 떠가다가 사라져 버렸다. 후치 부인은 허리를 굽혀 네빌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도 그의 얼굴만큼이나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손목이 부러졌군.
해리는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자, 애야, 괜찮다. 일어나라. 그녀는 일제히 내비를 바라보고 있는 반 아이들에게로 돌아섰다. 내가 이 아이를 병동에 데려갈 동안 말썽 피우지 말고 조용히 있도록 해라. 빗자루는 건드리지 말고 그 자리에 놓아두어라. 그렇지 않았다가는 퀴디치라는 걸 해보기도 전에 호그와트에서 쫓겨나고 말 테니까. 자, 애야. 네빌은 눈물로 범벅이된 얼굴로 손목을 부여잡고 그에게 팔을 두른 후치 부인과 함께 절름거리며 걸어갔다. 그들이 저만치 멀리 사라져버리자 말포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멍청이 얼굴 봤니? 다른 슬리드린 아이들도 끼어들었다. 입 닥쳐 말포이. 페르바티 패틀이 날카롭게 말했다. 오, 넌 지금 롱바텀을 두둔하는 거니? 뻔뻔스러운 슬리데린의 여학생인 펜시 파킨슨이 말했다. 네가 뚱뚱한 울보를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걸, 페르바티. 이것 좀 봐. 말포이가 손살같이 달려가 잔디밭에서 뭔가를 움켜쥐며 말했다. 롱바텀의 할머니가 그에게 보내준 그 멍청이 같은 물건이야. 그가 리멤브러를 들어올리자 그것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그거 일이네 말포이.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모두 말하는 걸 멈추고 해리를 바라보았다. 말포이가 심술궂게 미소 지었다. 난 롱바텀이 찾을 수 있는 어딘가에 두려고 하는 거야. 저기, 나무 위는 어때? 일이네. 해리가 소리쳤지만 말포이는 빗자루 위로 뛰어올라 날아올랐다. 그는 거짓말했던 게 아니었다. 그는 정말 잘 날았다. 오크 나무의 맨 꼭대기 가지 근처를 떠다니며 그가 외쳤다. 와서 가져가, 포터. 해리는 빗자루를 움켜잡았다. 안 돼. 헤르미온느 그레인저가 큰 소리로 말했다. 후치 부인이 조용히 있으라고 했잖아.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린 모두 혼나게 될 거야. 해리는 그러나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빗자루에 올라타 땅을 힘껏 박차고 위로 날아올랐다. 머리카락과 망토 자락이 바람에 휘날렸다. 그는 말할 수 없이 신기했다. 그에게도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었다. 비행을 쉽고 멋졌다. 그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빗자루를 약간 잡아당겼을 때 저 아래에서 여자아이들의 비명소리와 론의 감탄하는 함성소리가 들렸다. 그는 공중에서 빗자루를 급격하게 돌려 말포이 쪽으로 향하게 했다. 말포이는 깜짝 놀란 것처럼 보였다. 이리 내놔. 해리가 소리쳤다. 그렇지 않으면 널 빗자루에서 떨어뜨리고 말겠어. 아, 그래? 말포이는 애써 콧웃음을 치긴 했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해리는 꼭 빗자루를 오랫동안 타본 사람 같았다. 그는 몸을 숙이고 양손으로 확 잡자 빗자루가 말포이 쪽으로 순살같이 날아갔다. 말포이가 간신히 피하자 해리는 뒤로 돌아 빗자루를 흔들리지 않게 잡았다. 아래에서는 몇몇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있었다. 이 위에서는 네 목숨을 구해줄 크레이브나 고일이 없어. 말포이. 해리가 외쳤다. 말포이에게도 똑같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간 것 같았다. 그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그는 이렇게 소리치고는 그 유리공을 공중으로 높이 던져버렸다. 해리는 그 공이 마치 슬로 모션으로 보는 것처럼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는 몸을 앞으로 굽히고 빗자루의 손잡이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했다. 다음 순간 그는 공과 경주하며 아래로 치닫고 있었다. 그의 귀를 스치는 싱싱 부는 바람 소리가 아래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뒤섞였다. 그리고 공이 땅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가 손을 쭉 뻗어 공을 잡았다. 지상에서 불과 30cm 밖에 되지 않을 때였다.
해리는 순간적으로 빗자루를 일으켜 세워 리멤브러를 주먹 속에 안전하게 움켜쥐고는 잔디밭 위로 부드럽게 착륙했다. 해리포터. 해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급강하할 때보다 더했다. 맥고나걸 교수가 그들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다. 한 번도, 내가 호그와트에 온 이후 한 번도. 맥고나걸 교수는 충격으로 거의 말을 잇지 못했다. 안경 너머로 그녀의 눈이 미친 듯이 번득였다. 어떻게 겁도 없이 목이 부러질 수도 있는데. 해리 잘못이 아니에요, 교수님. 조용히 해요, 패틸량. 하지만 말포이가 그만하면 됐어요. 위즐리군, 포터, 날 따라와요, 당장. 해리는 말포이와 그레이브와 고일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한번 흘끗 바라보고는 성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맥고나걸 교수를 따라 힘없이 걸어갔다. 해리는 학교에서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어떤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맥고나걸 교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걸어가고 있었고 그는 그녀를 쫓아가기 위해 달리다시피 해야 했다. 이제 끝장이다. 학교에 들어와서 2주일도 버티지 못하다니 10분 후면 가방을 싸고 있겠지. 자신이 현관에 나타나면 더즐리 가족이 뭐라고 할까? 현관 계단에 올라가 내부의 대리석 계단에 올라갔는데도 맥고나걸 교수는 여전히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비틀어 열고 복도를 쭉 걸어갔고 해리는 불쌍하게 그녀 뒤를 총총 걸음으로 따라갔다. 그녀는 어쩌면 그를 덤블더 교수에게 데리고 가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쫓겨났지만 사냥터지기로 남게 된 해그리드를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해그리드의 조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론과 다른 아이들은 마법사가 되는데 자신은 해그리드의 가방을 들고 정원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상상하자 속이 뒤틀렸다. 맥고나걸 교수는 어떤 교실문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실례합니다, 플리트 교수님. 잠시 우드를 데려가도 될까요? 우드? 해리가 어리둥절해졌다. 우드는 그녀가 그에게 쓸 해초리일까? 하지만 알고 보니 우드는 플리트 교실에서 당황해서 나온 억세게 생긴 5학년짜리 소년이었다. 너희 둘 다 따라와라. 맥고나걸 교수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우드는 신기한 듯이 해리를 보고 있었다. 이 안으로. 맥고나걸 교수는 그들에게 피부스가 혼자서 칠판에 정신없이 음란한 말들을 쓰고 있는 교실을 가리켰다. 나가요, 피부스. 그녀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피부스는 분필을 쓰레기통에 큰 소리 나게 던져놓고는 욕을 하며 나갔다. 맥고나걸 교수는 문을 쾅 닫고 두 소년에게 돌아섰다. 포터, 이쪽은 올리버 우드다. 우드, 내가 너희 팀 수색꾼을 데려왔다. 우드의 표정이 당황해서 환희로 바뀌었다. 정말이세요, 교수님? 그럼 맥고나걸 교수가 힘있게 말했다. 이 아이는 타고난 퀴디치 선수다. 난 여지껏 그런 걸 본 적이 없었다. 빗자루를 타본 게 오늘이 처음이었니, 포터? 해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쫓겨날 것 같지는 않았으므로 후들거리던 다리에 다시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는 놀랍게도 15m를 급강하한 뒤에 떨어지는 구슬을 잡았단다. 맥고나걸 교수가 우드에게 말했다. 그런데 몸엔 긁힌 데 하나 없단다. 찰리 위즐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야. 우드는 이제 그의 모든 꿈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해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퀴디치 경기 본 적 있니, 포터? 그가 흥분해서 물었다. 우드는 그리핀도르 팀의 주장 선수란다.
맥고나걸 교수가 설명했다. 이 아인 딱 수색꾼 체격이네요. 우드가 이제 해리 쪽으로 걸어가 그를 이리저리 뜯어보며 말했다. 가볍고 민첩하고 이 아이에게 좋은 빗자루를 사주셔야겠어요, 교수님. 님부스 2000이나 클린스 7이 좋겠군요. 덤블도어 교수님께 말해서 1학년 규칙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금년에 맹세코 작년보다 우수한 팀이 필요해. 작년 시합에서 슬리데린을 패배한 뒤로 난 몇 주 동안 세베루스 스네이프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단 말이야. 맥고나걸 교수가 안경 너머로 해리를 엄하게 바라보았다. 네가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구나, 해리. 그렇지 않았다가 마음을 바꿔 네게 벌을 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는 그녀는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네 아버지가 보셨으면 자랑스러워하셨을 거다. 그녀가 말했다. 그분은 뛰어난 키디치 선수였거든. 거짓말 마.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해리는 론에게 막 맥고나걸 교수와 정원을 떠난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었다. 론은 스테이크 한 조각과 강낭콩 파이를 입으로 반쯤 가져가다가 입을 벌린 채로 그만 먹는 걸 까맣게 잊고 말았다. 수색꾼? 그가 말했다. 하지만 1학년생들은 절대로 넌 아마 최연소 선수일 거야. 100년 만에. 해리가 입에 파이를 밀어넣으며 말했다. 그는 오후 내내 흥분해서인지 다른 때보다 훨씬 배고픔을 느꼈다. 우드가 말해줬어. 론은 어찌나 놀라고 감동했던지 그저 앉아서 입을 딱 벌린 채 멍하니 해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훈련은 다음 주에 시작해. 해리가 말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우드는 그걸 비밀로 하고 싶어 하니까. 그때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 형제가 식당으로 들어오다가 해리를 발견하고는 허둥지둥 다가왔다. 잘했어. 조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드가 우리에게 말해주었어. 우리도 팀원이거든. 몰입꾼이지. 금년에 확실히 우리가 저 키디치 우승컵을 따게 될 거야. 프레드가 말했다. 우린 찰리 형이 졸업한 이후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었지만 금년 팀은 멋지게 해낼 거야. 네가 정말로 잘하나 보던데, 해리. 우드는 너무 좋아서 우리에게 말할 때 거의 깡충깡충 뛰다시피 했거든. 어쨌든 우린 그만 가봐야겠어. 리 조던이 학교에서 나가는 새로운 비밀 통로 하나를 찾았다고 난리거든. 그건 보나마나 우리가 첫 주에 찾아낸 저 역겨운 그레고리 동상 뒤에 있을 거야. 프레드와 조지가 가버리자마자 전혀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말폴과 양쪽에 크레이브와 고일의 호의를 받으며 나타난 것이었다. 마지막 식사 중이니 포터? 먹을 세계로 돌아가는 기차는 언제 탈 거니? 땅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 훨씬 더 용감하군. 해리가 냉담하게 말했다. 물론 크레이브와 고일은 덩치가 큰 놈들이었지만 한쪽에 선생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손가락 관절을 구부려 우두둑 소리를 내며 노려보기만 했다. 언제라도 혼자서 너와 대결하겠어. 말포이가 말했다. 원한다면 오늘 밤이라도 좋아. 마법사의 결투법으로 요술지팡이만 갖고 하는 거야. 몸싸움 없이. 왜? 마법사의 결투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니? 물론 들어봤지. 론이 자리에 앉은 채 몸을 빙 돌리며 말했다. 칠룬 해리 2번 타자인데 너의 2번 타자는 누구니? 말폴가 크레이브와 고일을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크레이브야. 그가 말했다. 자정이야. 알았지? 트로피 보관실에서 보자. 그곳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말폴가 가버리자 론과 해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마법사의 결투법이란 게 뭐니? 해리가 물었다. 그리고 네가 나 2번 타자라는 건 또 뭐야? 그러니까 2번 타자란 네가 죽으면 대신 싸울 사람을 말해.
론이 마침내 다 식어버린 차가운 파이를 먹기 시작하며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그러나 해리 얼굴 표정을 보자 얼른 덧붙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짜 마법사 결투법으로 싸울 때만 죽어. 진짜 마법사들하고 싸우는 건 말이야. 너와 말포이가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서로에게 불꽃을 보내는 것뿐이야. 너희 둘 다 진짜 손상을 입힐 만큼 마법을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말이야. 내가 볼 때 그 녀석은 네가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해. 내가 요술지팡이를 휘둘렀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그걸 던져버리고 그 녀석의 코를 한 방 날리는 거지. 론이 말했다. 잠깐 실례할게. 그들 둘 다 위를 올려다 보았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였다. 밥은 좀 편안히 먹을 수 없겠니? 론이 물었다. 헤르미온느는 그를 본 채 만체하고 해리에게 말했다. 너와 말포이가 하는 말을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는데 말이야. 그랬겠지. 론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밤에는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 안 돼. 그러다가 들켜서,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겠지만 너 때문에 또 감점을 받게 될 그리핀도르를 생각해봐. 그건 정말로 이기적이야.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해리가 말했다. 잘 가. 론이 말했다. 해리는 딘과 시무스가 잠꼬대하는 소리를 들으며 훨씬 늦게까지 자지 않고 누워서 오늘은 완벽한 하루로 마무리 짓지 못하게 돼도 좋다고 생각했다. 론은 그날 저녁 내내 그 녀석이 내게 저주를 퍼부려고 하면 얼른 몸은 피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떻게 막는지 잘 모르겠거든. 과 같은 조언을 해주었다. 해리는 필치나 고양이 노리스 부인에게 들킬 가능성이 많았으므로 자신이 스스로 또 다른 무덤을 파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말포의 비웃는 얼굴이 어둠 속에서 계속 어렴풋이 나타나는 걸 어쩔 수 없었다. 이번이야말로 말포에게 본때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다. 그걸 놓칠 수는 없었다. 11시 반이야. 론이 마침내 작은 소리로 말했다. 가는 게 좋겠어. 그들은 잠옷에 가운을 걸친 채로 지팡이를 들고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와 나선형 계단을 내려간 뒤 그리핀돌의 학생 휴게실로 들어갔다. 벽난로에는 타다 남은 깐부기들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어서 안락 의자가 둥글둥글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들이 뚱뚱한 여인의 초상화에 거의 다 갔을 때 가까이 있는 의자 쪽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해리. 전등이 깜빡거리며 켜졌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가 핑크빛 가운을 입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너, 론이 몹시 화가 나서 말했다. 가서 잠이나 자. 난 이미 네 형에게 말했어.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말했다. 퍼시는 반장이니까 너희를 말릴 수 있을 거야. 해리는 그렇게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빨리, 그가 론에게 말했다. 그는 그 뚱뚱한 여인의 초상화를 밀어 열고 그 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헤르미온느는 그렇게 쉽사리 포기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는 론을 따라 그 초상화 구멍으로 들어가며 꼭 성난 거위처럼 투덜거렸다. 너희들은 그리핀도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도 않니? 너희들은 자신들만 중요한 거야? 난 슬리데린이 우승컵을 따길 바라지 않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변신 주문들을 외워서 맥고나걸 교수에게 어렵게 받은 점수들을 몽땅 잃게 될 거야. 저리 가. 좋아. 하지만 난 경고했어. 내일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라탄 뒤에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거야. 너희들은 정말.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말을 마칠 수가 없었다. 그녀가 안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그 뚱뚱한 여인의 초상화 쪽으로 돌아섰을 때 그 그림이 텅 비어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 뚱뚱한 여인은 야간 산책을 하러 가고 없었으므로 헤르미온느는 그리핀도르 탑 밖에 그냥 있어야 했다. 이제 어떡하지? 그녀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알 바 아니지. 론이 말했다. 우린 가야 해. 늦었어. 그들이 복도 끝에 미쳐 다 가기도 전에 헤르미온느가 쫓아왔다. 나 같이 갈래. 그녀가 말했다.
안 돼. 그럼 내가 여기 밖에 서서 페이치가 날 잡도록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니? 그가 우리 셋을 모두 발견하면 난 진실을 말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막으려고 했다고 말이야. 내 말이 틀리다고는 못할걸? 대단하셔. 론이 큰 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해 둘 다. 해리가 날카롭게 말했다. 무슨 소리가 났어. 그건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 같았다. 노리스 부인? 론이 실눈을 뜨고 어둠 속을 바라보며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건 노리스 부인이 아니었다. 네빌이었다. 네빌은 바닥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다가 그들이 살금살금 다가가자 갑자기 깨어났다. 고맙게도 너희들이 날 찾았구나. 난 이 바깥에서 몇 시간을 있었어. 침실로 들어가는 새 암호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이야. 목소리 낮춰 네빌. 그 암호는 돼지코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을 거야. 그 뚱보 여인이 어디로 사라졌거든. 팔은 어떠니? 해리가 물었다. 좋아. 네빌이 팔을 보여주며 말했다. 폼프리 부인이 단번에 고쳐주셨어. 잘됐다. 이봐, 네빌, 우린 어디 좀 가야 해. 그럼 나중에 보자. 날 두고 가지마. 네빌이 급히 일어나며 말했다. 난 여기 혼자 있고 싶지 않아. 피투성이 바로니 벌써 2번이나 지나갔단 말이야. 론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화가 나서 헤르미온느와 네빌을 노려보았다. 너희들 중 누구라도 우리를 들키게 했다가는 퀴렐이 말했던 보기스의 주문을 배워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써먹고 말 테니까 알아서 해. 헤르미온느가 론에게 보기스의 주문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려고 입을 열려고 했지만 해리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의를 주었다. 그들은 높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온 달빛 때문에 창살 무늬가 생긴 복도를 사뿐히 걸어갔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해리는 필치나 노리스 부인과 마주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운이 좋았다. 그들은 재빨리 3층으로 올라가 까치발을 들고 트로피 보관실로 갔다. 말포이와 크레이브는 아직 와 있지 않았다. 크리스탈 트로피 케이스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우승컵과 우승패와 각종 조각품들이 어둠 속에서 은빛, 금빛으로 반짝였다. 그들은 방 양쪽에 있는 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벽에 바짝 붙어서 걸어갔다. 해리는 말포이가 뛰어들자마자 시작할 경우를 생각해 요술지팡이를 꺼내 들었다. 시간이 지나갔다. 그 녀석이 늦는데 어쩌면 지레 겁을 먹고 물러선 것인지도 몰라. 론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때 옆방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 모두 깜짝 놀랐다. 해리가 지팡이를 막 들어 올렸을 때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말포이가 아니었다. 냄새를 맡아봐. 녀석들이 한쪽 구석에서 숨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건 노리스 부인에게 말하고 있는 필치였다. 해리는 공포에 휩싸여 다른 3명에게 빨리 따라오라고 미친 듯이 손짓을 했다. 그들은 조용히 필치의 목소리에서 멀리 있는 문 쪽으로 종종 걸음쳐 달려갔다. 네빌의 망토가 모퉁이 너머로 사라지자마자 필치가 트로피 보관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애들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 그들은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숨어 있겠지. 이쪽이야. 해리가 다른 아이들에게 입모양을 만들어 말하자 그들은 겁에 질려서 갑옷으로 가득 찬 긴 진열실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가기 시작했다. 필치의 발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왔다. 네빌이 갑자기 앙앙 우는 소리를 내더니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걸려 넘어지며 론의 손목을 잡는 바람에 둘 다 어떤 갑옷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철커덕 쾅! 성 전체를 깨울 것만 같은 커다란 소리가 났다. 달려! 해리가 소리쳤고 그들 넷은 필치가 따라오고 있는지 뒤돌아보지도 않고 진열실 쪽으로 후다닥 달려갔다.
그들은 문설주를 빙 돌아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해리를 선두로 복도를 뛰어갔다. 어떤 벽걸이 용단을 북 찢어 열고 들어가자 비밀 통로가 나왔고 쭉 따라가자 마법 수업을 듣는 교실이 나타났다. 그제서야 그들은 트로피 보관실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거 알았다. 그가 없어진 것 같아. 해리가 차가운 벽에 기대어 헐떡거리며 이마를 훔쳤다. 네빌은 엎어진 채로 씩씩거리며 푸푸 소리를 냈다. 그것 봐. 헤르미온느가 숨이 막힌 듯 가슴을 움켜쥐고 말했다. 내가 뭐랬어. 그리핀도르 탑으로 돌아가야 해. 론이 말했다. 가능한 한 빨리. 말포이가 널 속인 거야. 헤르미온느가 해리에게 말했다. 이제 알았니? 그 녀석은 널 만나러 오지 않을 거야. 필치는 트로피 보관실에 누군가가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말포이가 일러 바친 게 분명해. 해리는 그녀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 그걸 말하지는 않았다. 가자. 그러나 일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았다. 그들이 10발짝쯤 갔을 때 문 손잡이가 덜컥덜컥 움직이며 앞 교실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피부스였다. 그는 그들을 발견하자 기뻐서 소리를 빽 질렀다. 조용히 해, 피부스. 제발. 놀라서 자빠지겠다. 피부스가 낄낄대며 웃었다. 1학년생들이 한밤중에 돌아다닌다? 쯔쯔쯔. 버릇없군. 버릇없어. 너흰 들킬 거야. 네가 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피부스, 제발. 필치에게 말해야 해. 그래야 하고 말고. 피부스는 성직자처럼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은 심술궂게 빛났다. 다 너희들을 위해서야. 저리 비켜. 론이 피부스를 힘껏 치며 날카롭게 말했다. 이게 큰 실수였다. 학생들이 침대에서 나왔어요. 피부스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학생들이 침대에서 나와 여기 마법 교실 복도에 있어요. 그들은 피부스 밑으로 몸을 획 숙이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조금 전 쾅 닫았던 문 있는 쪽으로 곧장 달려갔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다. 끝장이야. 그들이 어찌에 볼 수도 없이 애꿎은 문만 주먹으로 치고 있을 때 론이 투덜거렸다. 우린 결단 났어. 이것으로 끝장이야. 그들은 필치가 피부스의 고함 소리가 난 쪽으로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좁혀서서 헤르미온느가 딱딱거렸다. 그리고는 해리 요술 지팡이를 잡고 자물쇠를 두드리며 알로호모라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그 자물쇠가 딸깍하더니 문이 획 열렸다. 그들은 우르르 몰려들어가 얼른 문을 닫고는 문에 귀를 바짝 대고 귀를 기울였다. 녀석들이 어느 쪽으로 갔지? 피부스? 필치가 말하고 있었다. 빨리 말해. 제발이라고 하세요. 엉터리 같은 짓 말고. 피부스. 자, 녀석들이 어디로 갔지? 제발이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피부스가 흥얼거리며 귀에 거슬리게 말했다. 좋아, 제발. 아무것도. 하하하. 제발이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그들은 피부스가 획 하고 사라지는 소리와 필치가 화가 나서 욕을 해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 문이 잠겼다고 생각하나 봐. 해리가 속삭였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이거나 네빌. 왜냐하면 네빌이 조금 전부터 해리의 가운 소매를 세게 잡아당기고 있었던 것이다. 뭐야? 해리는 획 돌아섰다. 그리고 그 무엇을 아주 명확히 보았다. 잠시 그는 악몽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건 너무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떤 것보다도 더했다. 지금 그들은 방 안에 있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어떤 복도에 있었다. 3층에 출입 금지된 복도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곳이 왜 출입이 금지되었는지 알았다. 그들은 천장과 마룻바닥 사이의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괴물 같은 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 개는 머리가 3개였다. 두리번거리고 있는 새쌍치 성난 눈, 그들 쪽으로 실룩실룩 흔들리고 있는 3개의 코, 누런 송곳니에서 침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3개의 입. 그 개는 6개의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면서 가만히 서 있었고, 해리는 그들이 벌써 시체가 되지 않은 이유는 단지 그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바람에 그 개가 깜짝 놀랐기 때문일 뿐, 개가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고 있으며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리라는 것을 우레 같은 저 으르렁거림으로부터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해리는 손으로 더듬어 손잡이를 찾았다. 필치와 죽음 사이라면 그는 필치를 택할 것이다. 그들은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해리가 문을 쾅 닫자 온 힘을 다해 복도로 다시 달려나왔다. 필치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딘가 다른 곳에서 그들을 정신없이 찾고 있는 게 분명했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그들은 그저 그 괴물에게서 멀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들은 7층에 있는 그 뚱뚱한 여인의 초상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달리는 걸 멈췄다. 너희들 모두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니? 그녀가 그들의 어깨에서 흘러내린 가운과 땀에 젖은 상기된 얼굴을 보며 물었다. 상관 말아요. 돼지코, 돼지코. 해리가 헐떡거리며 말하자 그 초상화가 앞으로 흔들렸다. 그들은 서둘러 학생 휴게실로 들어가 부들부들 떨면서 안락 의자에 푹 주저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네빌은 정말로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학교에 그런 괴물을 가둬두다니. 누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론이 마침내 말했다. 저 개는 물론이거니와 개라면 다 운동이 필요할 텐데 말이야. 헤르미온느도 숨을 돌리자 제 나쁜 성깔이 돌아왔다. 눈은 떴다. 뭐 했을래?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 개가 무엇을 밟고 서 있는지 보지도 못했니? 마룻바닥? 해리가 물었다. 난 그 개의 발을 보지 못했어. 머리 3개를 보는데도 정신이 없었단 말이야. 아니야, 마룻바닥이 아니야. 그건 지하실 문을 밟고 서 있었어. 그건 분명 뭔가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녀가 일어서서 그들을 노려보았다. 이제 됐니? 우린 모두 쫓겨날 수도 있었어. 아니, 더 심하게는 죽을 수도 있었다고. 자, 괜찮다면 난 이만 가서 자야겠어. 론이 입을 벌린 채 멀어져 가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래, 어서 가서 자. 그가 말했다. 누가 저더러 따라오라고 했나? 원 기가 막혀서.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다시 침대로 기어 들어가는 해리에게 뭔가 또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 그 개는 뭔가를 지키고 있었다. 해그리드가 뭐라고 말했지? 그린고트는 어떤 것을 숨기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아마 호그와트를 제외하면. 해리는 713번 금고에서 꺼낸 그 더러운 작은 꾸러미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대충 감이 잡히는 듯 했다.